저는 오늘 제 어머니를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신화, 대성푸드의 강진혁 대표. 사람들은 그를 육수의 제왕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이 아내의 피눈물과 아들의 목숨값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년 전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난 아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 잿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린 내 핏줄. 가장 낮고 어두운 연탄 공장 끄트머리에서 숯검댕이가 된 전철을 마주한 순간 진혁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잘려나간 손가락이 가리키는 끔찍한 진실. 이제 그 가슴 시린 복수와 참회의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2024년 1월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 낡은 연탄 공장 부지. 대성푸드 강진혁 대표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닥에 깔린 검은 석탄 가루가 그의 이태리제 수제 구두를 덮쳤습니다. 김 실장. 네, 대표님. 여기가 최선이야? 물류센터 부지가? 진혁이 구두코를 털어내며 짜증 섞인 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부지 매입가가 바닥입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더럽군. 빨리 보고 가자고. 진혁은 코트깃을 세우며 공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검은 먼지가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 비탈길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차, 으차.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끄는 여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고 리어카에 실린 연탄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리자 리어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여인은 쏟아지는 연탄을 막으려다 바닥에 거칠게 나뒹굴었습니다. 와르르 연탄 깨지는 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습니다. 진혁은 혀를 차며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진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 순간 진혁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낯익은 눈매 하지만 너무나 낯선 절망이 담긴 눈. 12년 전 헤어진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연아.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서연 맞잖아. 당신 여기 왜 있어? 진혁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기겁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장갑 없는 오른손이 진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검지와 중지 두 개의 손가락이 마디째 잘려나가 뭉툭했습니다. 진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손, 대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지 마.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연탄 집게를 집어들고 진혁을 겨누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연아, 나야. 강진혁이라고. 아니까. 제발 가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던 당당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진혁은 멍하니 그녀의 잘린 손가락을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
네, 대표님.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진혁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듯 불어닥쳤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남자와 밑바닥으로 추락한 여자. 잔인하게 엇갈린 운명이 검은 공장 한가운데서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혁을 밀쳐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낡은 연탄 집게가 시멘트 바닥에 뒹굴며 날카로운 쇠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 탄가루가 날리는 공장 뒷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진혁이 다급히 뒤를 쫓으려 했지만 수행비서 김 실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대표님, 위험합니다. 이곳은 지리가 복잡해서 자칫하면. 진혁은 비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로처럼 얽힌 판자촌 사이로 서연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은 먼지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만이 그녀가 머물다간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12년 전 어머니 조 여사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서연이 회사 공금 5억 원을 횡령해 내연남과 해외로 도망쳤다고. CCTV 증거라며 보여준 흐릿한 영상 속 여자를 믿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서연의 모습은 어머니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횡령은커녕 당장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처참한 몰골. 그리고 그 잘려나간 손가락.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장갑 한 짝을 주워들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구멍난 낡은 털장갑.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대표님. 이서연, 지금 당장 찾아. 쥐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저 손가락은 왜 저 꼴이 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분노와 의구심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아니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김 실장이 공장 뒤편 후미진 무허가 컨테이너 촌으로 진혁을 안내했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지하 단칸방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 곰팡이가 검게 핀 벽지 위로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바닥에는 온기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들어서는 인기척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더 깊숙이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라고 했잖아.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대답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기업 대표의 전처가 산다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사과 괴짝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진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띠가 둘러진 영정사진.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쌍꺼풀 없는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가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불에 타다만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진혁이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그녀는 진혁의 손에서 액자를 거칠게 낚아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잘려나간 뭉툭한 손가락이 액자 속 아이의 얼굴을 애처롭게 쓰다듬었습니다. 진혁은 멍하니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12년 전 이혼할 때 그들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당신 설마 임신했었어? 서연은 대답 대신 서럽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태어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죽어버린 아이. 그리고 그 죽음을 끌어안고 지옥을 살아온 여자.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진혁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새끼라고. 서연은 액자를 가슴에 품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좁은 컨테이너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진혁은 멍하니 서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액자를 꽉 쥐고 있는 마디가 잘려나간 그 뭉툭한 손가락, 그리고 액자 옆에 놓인 검게 타버린 운동화 한 짝, 그 참혹한 퍼즐 조각들이 진혁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불이었어? 진혁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의 낡은 티셔츠 목덜미 사이로 붉고 쭈글쭈글한 살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는 목을 타고 내려가 옷 속에 감춰진 몸 전체를 뒤덮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불에 댄 사람처럼 소스라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들이 그랬잖아. 당신들이 다 태워버렸잖아. 서연이 악을 쓰며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진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진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민재,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문 두드렸는데 내가 못 구했어. 이 손으로 문을 뜯으려고 했는데 안 열려서. 서연은 잘려나간 손가락을 입에 물고 오열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뜨거운 문고리를 잡고 불타는 잔해를 파헤쳤을 그녀의 처절한 사투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성공을 자축하던 그 시각, 아내와 아들은 시뻘건 불길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지옥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바닥에 쓰러져 액자를 껴안고 우는 서연의 등 위로 컨테이너의 낡은 형광등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검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방관이 빚어낸 죄책감,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혁은 도망치듯 컨테이너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몸을 던진 진혁은 핏발선 눈으로 김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알아봐. 네. 무엇을? 5년 전이야. 이서연이 살던 곳, 그리고 아이가 죽은 그 화재 사건. 경찰 조서, 소방서 기록, 목격자 진술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긁어모아. 김 실장은 진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급히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잖아라는 서연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당신들이 단순히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 아님을 진혁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1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2019년 평택중앙시장 상가 화재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 스크랩이 떠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이민재, 당시 7세. 발화지점은 서연님이 운영하던 엄마네 국밥 주방이었습니다. 진혁의 시선이 엄마네 국밥이라는 상호에 멈췄습니다. 5년 전 대성푸드가 야심차게 출시해 대박을 터뜨렸던 할매 순대국과 출시 시기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화재 원인은요? 공식적으로는 가스 누출로 인한 실화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말을 흐리며 뒷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소방관의 비공식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신호 냄새 진동. 발화점이 한 곳이 아님. 방화 가능성 농후하나 상부 지시로 수사 조기 종결. 방화? 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고인 조사 기록을 본 순간 진혁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재 발생 3일 전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중년 여성의 인상착에 화려한 모피 코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수행원들을 대동한 여자. 어머니. 진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성푸드의 신메뉴 개발을 위해 전국의 맛집을 사들이던 시절 어머니 조 여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팔면 뺏어서라도 가져와야지. 그게 사업이야. 설마 그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내 아들을 태워 죽인 것입니까?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효성 지극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눈, 복수에 미친 수컷의 눈이 백미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진혁은 곧장 R&D 센터 지하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멸균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거대한 육수통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성푸드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은 효자 상품, 할매 순대국의 냄새였습니다. 진혁은 국자를 들어 뽀얀 국물을 떴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혀끝을 감도는 익숙한 감칠맛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조 여사가 개발팀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자랑하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만삭의 몸으로 입덧에 시달리던 진혁을 위해 서연이 밤새 고아내던 바로 그 육수 맛이었습니다. 돼지 잡내를 잡기 위해 서연만이 쓰던 독특한 약재 배합, 그 미세한 끝맛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진혁은 입안에 든 국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아들 민재의 핏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레시피 언제 등록됐지? 진혁이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자랑스러운 듯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2019년 1월 20일입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직접 비법 노트를 가져오셨던 날이죠. 정말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서연의 가게가 불타고 민재가 죽은 날로부터 정확히 5일 뒤였습니다. 진혁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리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훔쳐온 레시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그 피 묻은 레시피로 만든 국밥을 팔아 지금의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조리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속을 다 비워내도 역겨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진혁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붉은 선혈이 거울 파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찾아낸 당시 화재 사건의 담당 형사 박 반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 중인 박 반장은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 반장님, 5년 전 평택 중앙시장 화재 기억하십니까?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엎질렀습니다. 진혁은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품에서 서연이 안고 있던 민재의 영정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죽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본 순간 박 반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죄책감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소나기 힘에서 5년간 묵혀온 공포가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스 폭발이라고 했지만 현관문이 밖에서 쇠사슬로 감겨 있었어. 안에서는 열 수 없게. 진혁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밖에서 잠긴 문. 그것은 명백한 타살, 아니 학살이었습니다. 서연이 불길 속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도록 문을 두드렸을 때 밖에는 누군가 그 비명을 즐기며 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려 했는데 서장님이 덮으라 했어. 위에서 대성그룹 법무팀에서 사람이 왔다고. 박 반장은 환자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진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현장 감식 반원이 몰래 찍은 거야. 불타기 직전 가게 뒤편 CCTV 영상. 진혁은 차갑게 식은 USB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진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CCTV 속에 누가 찍혀 있는지.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진혁은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갓길에 세운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노이즈 섞인 화면 위로 5년 전 그날의 밤이 소환되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엄마네 국밥가게 뒤편으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호통이 들려 있었고 움직임은 거침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뒷문에 신호를 들이붓고는 미리 준비한 굵은 쇠사슬로
문고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고 잔인한 봉쇄였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진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 무표정한 눈빛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조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진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 조여사는 남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라이터를 던져 불길이 치솟는 순간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는 가게를 배경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불타는 가게 안에서는 서연이 아들을 끌어안고 살려달라며 그 쇠사슬로 묶인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을 아내와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갔을 어린아지. 진혁은 노트북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불길이 마치 자신의 눈알을 파먹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지옥도를 뇌리에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을, 자신의 친손자를 계획적으로 사냥했습니다. 오직 그놈의 육수 비법 하나를 위해서. 진혁은 핸들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핏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슬픔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살해뿐이었습니다. 본가 대저택의 거실은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벽난로에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5년 전 민재가 타 죽던 그날의 화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갓 구운 스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서자 그녀는 반색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왔니? 연탄 공장 부지는 보고 왔어? 물류센터 짓기에 딱이라던데 헐값에 넘긴다니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다. 그곳에서 며느리가 손가락을 자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조 여사는 땅값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가증스러운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돈,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후에야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아주 완벽한 곳이더군요. 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습니다. 창립 30주년이기도 하니 정계 재계 인사들 다 초청해서 성대하게 치르시죠.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이벤트? 내가 웬일이니?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조 여사는 아들의 변화가 그저 기특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대성푸드의 비밀, 이제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죠. 육수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콘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서지는 부스러기가 꼭 불에 탄 재처럼 보였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생애 가장 뜨겁고 잊지 못할 밤이 될 겁니다. 진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가면무도회의 초대장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악마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진혁은
다시 연탄 공장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친 채 혼자였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한기가 서린 어둠 속에서 서연이 경계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재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양복 바지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호령하던 육수의 제왕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봤어. 그날의 CCTV. 진혁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당신 어머니가 시켰잖아. 당신도 한패잖아. 아니,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내가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죽였을 거야. 진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2년 전의 오해, 5년 전의 비극, 그리고 지금의 처참한 현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하지 마. 평생 저주해도 좋아. 하지만 진혁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재 복수는 하게 해줘. 내 손으로 그 여자 가면을 벗기고 지옥 끝까지 처박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줘.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혁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꽉 쥐고 있던 영정 사진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죽여줘. 그 사람들 사회에서 매장시켜줘. 약속할게. 내 목숨을 걸고. 진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검댕이 잔뜩 묻은 그 손을 진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잘린 손가락과 떨리는 손끝이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악수가 아니라 피해 복수를 위한 서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 진혁은 서연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서연. 욕조의 물은 금세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켜켜이 쌓여있던 연탄 가루와 삶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갔지만 화마가 남긴 흉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증기 사이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 반쪽을 덮은 붉은 화상 자국, 잘려나간 손가락, 앙상하게 마른 몸. 한때는 고운 피부와 따뜻한 미소를 가졌던 여자였으나 이제 거울 속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만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복을 연상케 하는 옷이었습니다. 3일 뒤야. 대성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 진혁이 서연의 뒤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거야.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킬 거야. 내가 뭘 하면 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뭉툭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면 돼. 당신의 그 손, 그 얼굴이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진혁은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불길 속에서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러나 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원조 육수 비법 노트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줄게. 당신 거잖아. 서연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그을렸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민재를 임신했을 때 태교하듯 적어 내려갔던 레시피들.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요리책이 아니라 악마를 심판할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대성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디데이.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천 송이의 백합이 홀을 장식했고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의 화환이 로비까지 늘어섰습니다. 조 여사는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직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천하를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희열이 넘쳐 흘렀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해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여장부. 오늘 그녀는 국민 훈장까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비서, 의원님들 자리는 상석 중에 상석으로 배치해. 내 훈장 수여식 때 꽃가루 타이밍 1초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조 여사는 손가락에 낀 5캐럿 다이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반지가 며느리의 가게를 불태운 돈으로 산 것임을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서연과 민재는 그저 성공을 위해 치워버린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호텔 꼭대기층의 스위트룸. 진혁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에 가는 상주처럼 비장했습니다. 소파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가면처럼 두꺼운 화장으로 화상 흉터를 가렸지만 그 아래 꿈틀거리는 분노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잘린 손가락에는 검은색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진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5년 전 화마 속에서 타버린 민재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로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대신해 심판을 내리는 집행관으로 그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영상팀, 음향팀 모두 세팅 끝났습니다. 대표님 신호만 떨어지면. 김 실장의 보고에 진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 쏟아지는 찬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후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후 6시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 오른 조 여사는 우아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회장들이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대성푸드의 30년은 정직과 신뢰의 역사였습니다. 조 여사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당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룹의 자랑인 할매 순대국의 육수 비법은 제가 며느리처럼 아끼던 직원들과 밤을 지새우며 개발한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일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일념.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비법은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를 불태워 훔친 것이었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은 이니어 마이크를 고쳐 끼며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막 올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안내 멘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강진혁 대표님의 특별 감사 인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조 여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본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핀 조명이 그를 비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직과 신뢰라니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 그 진짜 주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진혁이 손짓하자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웅장했던 배경음악이 뚝 끊기고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와 함께 5년 전 그날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남자들, 그리고 차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조 여사의 얼굴이 초대형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조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쪽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반이 일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린 여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서연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초대형 화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화마와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검은 옷의 여인. 그 극명한 대비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연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자 객석 곳곳에서 하는 탄식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조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하의 조 여사도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의 형상으로 눈앞에 서 있으니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경호원들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진혁이 손을 써둔 뒤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게 타버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 여사가 받으려던 훈장 바로 옆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행사장을 울리는 거대한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연은 천천히 오른손에 낀 검은 가죽 장갑을 벗었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잘려나간 뭉툭한 손, 화마가 핥히고 간 붉은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재가 신고 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서연의 시선이 조 여사를 향해 꽂혔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쇠사슬로 문을 잠갔을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문을 뜯다가 잘려나간 제 손가락입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던 조 여사의 연설은 순식간에 추악한 살인자의 변명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연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체가 곧 증거임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고발 앞에서 조 여사의 화려한 옥색 한복은 핏빛으로 물든 수의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 조작된 거야. 조 여사가 단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노파의 본색만이 남았습니다.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민 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영상도 다 가짜고 저 손도지가 관리 잘못해서 다친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진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국과수 검증을 마친 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불을 질렀던 실행범들의 자백 녹취록도 있습니다. 진혁이 신호를 보내자 스피커를 통해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가게를 싹 다 태워버리고 장부만 가져오라고. 문은 밖에서 꼭 잠그라고. 결정타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거나 얼굴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조 여사를 찬양하던 현수막이 찢겨나가는 듯한 수치심이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강진혁,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회사가 누구 건데? 조 여사가 진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12년 전 아내를 내치던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했던 나약한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당신이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였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진혁은 단상 위에 놓인 타버린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세운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대성푸드 대표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로서 조이숙 회장을 살인 교사 및 방화치사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여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혁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녀가 설 곳은 단상 위가 아닌 차가운 철창 안뿐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요식업계 데모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30주년 기념식은 대성푸드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조 여사가 연행되는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푸드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전국 가맹점 간판에는 계란과 밀가루가 투척되었습니다. 살인 육수, 악마의 국밥이라는 꼬리표는 30년 공들인 탑을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조 여사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초점 잃은 눈동자.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반성이 아닌 원망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 덕에 훈장까지 받을 뻔했는데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해. 유리병 너머에 앉은 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죽은 손자가 아니라 무너진 회사의 주가와 자신의 명예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겠다는 로펌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혁의 건조한 목소리에 조 여사가 유리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내 놈이 내 등에 칼을 꽂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계집년 하나 때문에 천륜을 저버려? 천륜이요? 진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끊어버린 게 바로 그 천륜입니다. 제 아들, 어머니의 손자 민재 말입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조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두 사람의 인연을 영원히 단절시켰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진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12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부채감은 비로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은 다시 그 낡은 연탄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혁이 호텔에 머물라고 사정했지만 그녀는 화려한 곳이 불편하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에 남은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조 여사의 구속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악마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잿더미가 된 민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자신의 뭉툭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양복 대신 편안한 점퍼 차림이었고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밥 먹자. 당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도 못 때웠잖아. 진혁은 좁은 부엌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재료를 꺼냈습니다. 돼지 사골, 된장, 그리고 서연이 비법 노트에 적어두었던 갖은 약재들. 그는 서툰 솜씨로 핏물을 빼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좁은 신혼집에서 자신의 등 뒤로 다가와 맛있는 냄새 난다며 웃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참 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가 낡은 상 위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만들던 그리고 어머니가 훔쳐갔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진혁은 수저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잘린 손가락 때문에 수저를 쥐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서연. 진혁은 자신의 큰 손으로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먹어. 먹고. 힘내서 살아야지. 민재 목까지. 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은 속을 데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국물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짠맛이 되어 국밥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안해. 혼자 살아서, 맛있는 걸 먹어서, 민재한테 너무 미안해. 서연은 수저를 놓고 오열했습니다. 진혁은 그런 서연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사무치는 그리움과 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진혁은 대성푸드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펜트하우스와 외제차, 명품 시계까지 모두 처분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며 모은 부정한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돈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진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혁은 서연을 데리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민재가 숨을 거둔 그 비극의 현장, 불타버린 엄마네 국밥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흉물처럼 남아있던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을 거야. 진혁이 가림막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흔들리는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옥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조감도를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색감의 벽돌 건물, 그리고 간판에는 민재네 따뜻한 밥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우리 민재처럼 굶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 당신 레시피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무료 급식소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항상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바쁠 때면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엄마 밥이 최고야라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 그것은 죽은 아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속죄이자 슬픔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손가락도 이런데, 불도 무서운데. 서연이 뭉툭한 오른손을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마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 손이 될게. 당신은 그냥 지켜봐줘. 내가 육수를 끓이고 내가 밥을 풀게. 당신은 민재가 오는지만 봐줘. 진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더미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하늘에서 엄마 나 배고파 하고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밥상이 다시 차려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은 인부들과 함께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서연도 매일 현장에 나와 주방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그녀의 잘린 손가락에 맞춰 특수 제작된 조리 도구들이 하나둘 주방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재네 따뜻한 밥상이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뭉툭한 손에 특수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국자를 잡았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는 순간 5년 전에 그 뜨거운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지만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진혁이 묵묵히 사골 핏물을 빼며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혁의 담담한 목소리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을 풀고 약재를 넣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행복했던 신혼의 냄새였고 민재가 태어나던 날의 냄새였으며 이제는 세상의 모든 배고픈 이들을 위로할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아침 11시가 되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노숙자, 그리고 학교 급식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까지. 진혁이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진혁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대표였습니다. 서연은 배식구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뚝배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한 아이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비슷한 또래의 사내 아이였습니다. 많이 먹어. 서연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민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끓여낸 이 뜨거운 국물이 민재에게 닿지 못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가게 안은 국밥을 먹는 사람들의 후루룩 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날랐고 서연은 쉼없이 국을 펐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땀과 국물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증오로 얼룩졌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의 인생 제2막이 그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영업이 끝난 저녁 8시, 민재네 따뜻한 밥상의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던 가게 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훈훈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진혁은 퉁퉁 부은 서연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서연은 뭉툭한 손으로 진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지난 12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화단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목련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하얀 목련. 진혁은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무 아래 놓았습니다. 민재야, 아빠랑 엄마가 오늘 참 많이 웃었다. 진혁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연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잘했어. 엄마 아빠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엄마가 더 맛있게 끓여 놓을게. 어둠이 내린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화만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결코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뭉툭한 손끝에서 탄생한 기적의 레시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내일 또다시 김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다른 이를 안아주는 것임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